안녕하십니까. ST팜 IR 팀장 이혁수입니다. 최근 그 ST팜 주가가 많이 빠져서 투자자분들과 주주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그렇지만 회사의 본업인 올리고 CDMO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아소시오 그룹은 올 4월부터 상장 3개사에 대한 통합 IR팀을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동아소시오 홀딩스, 동아ST, 그다음에 ST팜 3개 회사의 IR팀을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동아소시오 홀딩스는 동아소시오 그룹의 지주회사이면서 비상장 자회사인 동아제약의 고속성장, 그리고 SGen바이오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생산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좋은 시장에서의 반응이 있고요. 동아ST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최근에 ADC의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주력 방향으로 신약 개발을 더욱 확대하는 전략을 지금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T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팜에서는 그 트랙 레코드를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ST팜은 1980년대 중후반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노모를 생산했던 회사입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이미 세계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자이도부딘의 중간체를 글로벌 제약사인 GSK에 공급을 했었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뉴클레오시드와 모노모를 공급했던 회사입니다. 이렇게 항바이러스 치료제 원료약품들에 대해서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글로벌 제약사들의 바이러스 치료제 원료약품들을 위탁을 맡게 됐죠. 그래서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에이즈 치료제 이런 약물들을 글로벌 제약사한테 공급을 했었고요. 2010년경에는 세계 최초의 C형 간염 치료제의 원료약품을 글로벌 제약사인 길리어드에 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임상 초기부터 같이 협업을 통해서 결국 사업화까지 성공시켜준 어떻게 보면 트랙 레코드를 확실하게 쌓는 CDM으로서의 큰 쾌거를 이룬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의 100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5개의 주요 이벤트 중에 2개가 바로 에이즈 치료제와 C형 간염 치료제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는 미국 나스닥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이벤트 중에 2개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된 거죠. ST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핵산 치료제 분야로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기 시작하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3위인의 경쟁력을 확보를 했고, 요즘에는 이제 mRNA를 비롯해서 이제 xRNA 유전자 치료제의 CDMO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실사 및 인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T팜은 2022년에 US FDA로부터 PAI 실사를 하나를 받았죠. 이 PAI 실사 고지혈증 치료제인 PAI 실사를 받았고요. PAI 실사라는 거는 프리 어프로블 인스펙션, 신약이 상업화 승인을 받기 전에 받는 제조소 실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최고 등급의 GMP 인증을 받았고요. 2023년 올해에는 역시 제조소 사이트 전체에 대한 실사를 미국 FDA로부터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PI 실사가 5회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내년 2월 1분기 정도에 혈액암을 시작으로 해서 유전성 혈관 무종 치료제, 심혈관 질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에 대한 미국 FDA CGMP 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몰 몰리큘 치료제로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결핍증후군 치료제에 대한 역시 PAI 실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ST팜의 자회사들을 보면요, 2019년 말에
유럽에 있는 2개의 CRO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저희가 미국의 mRNA 기반의 신약 개발 자회사 2군데를 설립을 했습니다. 버나제는 그 mRNA 감염병,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질환에 대해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으로 설립을 했고요. 레바티오는 mRNA와 서큘 RNA를 이용해서 이제 암 백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CAR-NKT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의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로 설립을 했습니다. ST팜의 비즈니스 역량의 확장 전략, 또 사업 영역을 좀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은 그 뉴클레오사이드부터 시작해서 프로텍티드 뉴클레오사이드, 포스포아미다이트 여기까지를 모노모라고 부릅니다. 모노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단량체라 부르고요. 이런 단량체들 포스포아미다이트를 여러 개를 연결시킨 게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란 말은 라틴어로 20개에서 30개 정도 여러 개를 뜻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요거를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현재 이 포스포아미다이트를 GMP로 생산할 수 있는 모노모라든지 포스포아미다이트를 GMP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극소수고요. 그리고 특히 이 포스포아미다이트 중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ST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GMP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클레오시드부터 시작해서 올리고까지 전체를 다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참고로 말하면은 뭐 서머피셔라든지 시그마 알드리치 같은 회사들이 이런 원료들을 저희한테 사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경쟁사인 에질런트나 미국의 아베시아 같은 회사들도 저희한테서 이런 모노모를 공급을 받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가 유럽에 있는 올리고 신약 개발 제조소에 저희가 모노모를 공급하는 그런 계약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원리라는 말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많이들 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DNA에서 mRNA를 이용해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기전을 우리가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이런 이론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뭐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요 DNA에서 이런 mRNA를 통해서 단백질로 바뀌는 거는 전체 DNA의 약 2에서 3%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7에서 98%가 바로 최근까지는 그 원인 어떻게 되는지를 규명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걸 정크 DNA, 쓰레기 DNA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우리 생명체가 그렇게 불합리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리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근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97에서 98%의 유전자들이 단백질로 전사되는 것이가 아니고 바로 RNA로 전사된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수백 조의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RNA 기반 치료제들이 얼마나 많이 확장될지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질병과의 연관성들이 이런 RNA 쪽에 미규명된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RNA 기반 치료제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mRNA하고 올리고를 좀 구분을 좀 해달라는 설명들이 좀 있으셨어요. 요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는 mRNA는 단백질을 만드는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리고는 요 mRNA 일부분, 약 20개, 30개를 연결시켜서 일부분을 다른 mRNA 염기서열로 대체함으로써 단백질의 생성을 회방을 하는, 차단하는 작용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염기서열의 약 1000개에서 5000개 정도 되는 염기서열이 다 순서대로 제대로 다 갖춰져 있을 때는 하나의 단백질이 나오지만 그 염기서열 중에 극히 일부분을 다른 염기서열로 대체를 해버리면은 해당 단백질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mRNA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 올리고는 이 mRNA 일부분이라 해석을 해서 특정 단백질을 못 나오게 하는 기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단백질이 중요하냐? 거의 모든 질병들은 다 이 단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나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을 못 나오게만 한다면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잘 비유로 드리지만 치매라고 하는 질병은 뭐 베타 아밀로이드라든 타우라든 이런 단백질들이 이제 뇌에 쌓여서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런 단백질들이 못 나오게 하면은 당연히 치매나 예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못 나오게 하면은 역시 치료제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올리고 약물, RNA 기반 치료제의 어떤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mRNA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항체 단백질도 만들 수 있고 항원 단백질도 만들 수가 있죠. 최근에 코로나로 우리가 그걸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밑에를 보시면요, 요게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왜 글로벌 제약사들이 요 siRNA 쪽 올리고 약물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지가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임상 1상부터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임상 3상까지의 성공 확률이 엘라일람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파이프라인을 분석한 결과 62.5%라는 놀라운 성공 확률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에 글로벌 제약사의 라이센스 아웃된 siRNA 파이프라인들의 거의 80% 이상이 다 요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런 올리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 수요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증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수요량을 조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상업화 시 연간 약 12톤 이상의 올리고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주요한 임상 2상 단계 이후의 파이프라인 한 20개를 비교했을 때 12톤 이상의 원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해당 타겟 환자 수는 선진국 내 대상 시장의 약 10에서 20%로 되게 보수적으로 산정한 수치라고 좀 보고 있고요. mRNA 백신 시장은 코로나 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죠. 지금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예방 백신들을 점차 이제 mRNA로 대체하기 시작할 거고요. 거의 모든 백신들은 다 이렇게 mRNA 방식으로 대체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암 백신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한 2030년 정도, 2032년 정도가 되면은 한 36조 정도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mRNA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 바로 이 치료제 확장 가능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mRNA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체 의약품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항체 의약품을 바이오 리액터에서 배양해서 넣어주는 방식의 항체 치료제를 그 항체를 만드는 mRNA를 넣어서 우리 몸속에 넣어주면 우리 몸을 공장으로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체 약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 많은 고정비, 1조 몇천억이나 되는 고정비들을 단 수백억 정도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이 mRNA가 항체 약품을 대체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점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RNA 기반 치료제 쪽에서 주요한 최근의 이슈 사항들, 그리고 SD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지를 좀 저희가 간단히 한 장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그 FDA에서 승인받은 그런 RNA 기반 치료제들 한 14개 정도 됩니다. 요 가장 많은 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스핀라자라고 하는 척성근 위축증 치료제고요. 여기 21억 달러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한 2조 5천억 이상 팔았던 거죠. 그래서 1년에 2조 5천억을 팔았던 게 이제 계속 좀 감소해서 한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는 약물인데요. 보시면 산부인과에 누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한 제품의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다른 제품들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 글로벌적으로는 이런 RNA 기반 치료제 중에 올리고 신약 중에 블록버스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 개화기에 있는 시기인 거죠. 근데 굉장히 좋은 방향,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ST팜이 최근에 올리고 실적이 기대보다 못 미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겁니다. ST팜이 공급하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2022년에 830억 정도 수주를 받았고, 또 올해 뭐 600억 정도 수주를 받았고, 내년에는 뭐 한 450억 정도 좀 매출이 될 거로 보여지니까, 매년 한 200억 정도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지니까 이렇게 성장이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 나갔던 물량이 좀 많았기 때문에 재고가 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처방이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좀 걸려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 개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1년에 200억씩 올리고 매출이 빠지고 있는데도 연간 200억 이상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다른 쪽 파이프라인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봐야지 한 제품의 상황에 대해서 올리고 전체 시장, RNA 기반 치료제 시장이 다 안 좋다고 인식을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방향성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027년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RNA 기반 치료제를 포함한 신기전 치료제가 시장이 R&D 지출이 약 270억 달러에 달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세포 치료제 카티가 암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유전자 치료제는 아무래도 DNA나 이런 걸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이슈는 항상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RNA 치료제 쪽으로 많이 개발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확장 가능성이 큰 치료제 분야입니다. 신기전 치료제 중에.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ST팜의 분기별,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시면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자회사들에 대한 연결 이익에서 좀 마이너스가 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실적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업인 올리고 CDMO 쪽의 이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벌써 분기 영업이익률은 이미 거의 2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신규 수주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저희가 지금 2024년 내년에 신규 프로젝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이 중에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비형 간염, 알츠하이머, 간 타겟 siRNA도 큰 거로 보고 있고요. 고지혈증 치료제, 혈우병, 이것도 굉장히 큰 약물들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RNA 기반 치료제의 R&D적인 측면에서의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술 융합입니다. 그리고 전달 기술, DDS 기술의 향상,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타겟 장기가 확대되고 있고, 또 희귀질환에서 만성질환 치료제를 넘어서 지금 항암제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로 내년 6월 이전에 최초로 올리고 약물 중에 블록버스터로 예상되는 항암제가 하나가 상업화될 걸로 보고 있죠. 혈액암 치료제. 근데 보시면은 올리고 약물과 mRNA 쪽에서 항암제 쪽으로 임상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2023년 한 해에만 RNA 기반 신약이 229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한 해에만. 후보물질에 들어간 거죠. 그 중에 올리고 약물이 123개, mRNA가 106개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신약 개발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체 약물 중에 52%가 2022년 초부터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금 3상 단계에 있거나 후임상 단계에 있는 약물들은 과거에 한 6년, 7년 전에 개발됐던 약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올라온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최근에 우리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했을 겁니다.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 굉장히 핫하죠. 이 회사들이 올리고 약물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다는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특히 노보노디스크는 올해 10월에 고옥살산요증이라고 하는 네도시란이라고 하는 siRNA 신약을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비만 치료제만 알고 있지 이 회사가 siRNA 올리고 신약을 상업화한 걸 모르고 계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차세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핵산 인코딩 기술, 그다음 유전자 편집하는 기술, 이런 것들 이용해서 결국 RNA 편집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는 RNA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는 단계로 글로벌 제약사가 진화를 하고 있고요. 요 노바티스는 최근에 심혈관 질환 치료제 쪽에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심혈관 질환 치료제 3개 중에 2개가 올리고 신약이고요. 렉비오, 이제 펠라카르센. 펠라카르센은 하면 2025년 말에 상업화 승인을 받을 예상되는 약물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연이어서 새로운 올리고 약물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쪽으로. 최근에 가장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회사가 이 로슈인데요. 로슈가 보면 엘라일람이라는 회사로부터 질레베시란이라고 하는 고혈압 치료제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3조 6천억 원의 라이센스 인을 하는데 이 약물은 1년에 약물의 유효 기간이 6개월씩 효능이 6개월간 지속되기 때문에 1년에 2번 피하 주사가 가능하죠. 미국에서만 거의 1억 900만 명이라 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선 2억 명 이상. 그리고 또 CVD,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있는 환자들이 고혈압 환자가 약 7천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엄청난 약물이 필요한 그런 올리고 신약이 바로 요 질레베시란이라는 약입니다. 고혈압의 치료제 끝판왕이라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 다이소나로부터 2019년에 만성비형간염 치료제 요 올리고 신약을 또 라이센스 인을 하는데요. 요것도 엄청나게 많은 올리고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슈는 굉장히 많은 올리고가 필요한 파이프라인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서 향후 어떻게 행보가 될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GSK는 최근에 얀센으로부터 JNJ3989라고 하는 만성비형간염 치료제를 또 인수를 했죠. 그건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이 파이프라인별로 그럼 원료들이 얼마큼 소요될지, 대표적으로 상업화 예상 시기와 또 얼마나 많은 원료가 필요할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까이로는 2024년, 내년 한 6월 정도에 상업화가 될 걸로 예상되는 이메텔스타트라는 혈액암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혈액암 치료제는 MDS, 골수 2형성 증후군으로 내년 6월 15일 이전에 이제 상업화 승인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약물이고요. 요 이메텔스타트는 이 MDS뿐만 아니라 MF라고 하는 골수섬유증, 그리고 AML이라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으로도 계속 전증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위험, 로리스크, 저위험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재발성 불응성, 요거는 이제 재발 불응이란 뜻이거든요. 재발성 불응성 골수섬유증, 요 2가지만 가지고도 2030년까지 약 7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뭐 별로 기대를 안 하셨던 약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보여드리면 바로 요 몸무게로 투여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항암제다 보니까 킬로그램당 몸무게당 7.5mg씩을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 골수섬유증은 킬로그램당 9.3mg을 투여하다 보니까 1인당 환자 환자 한 명당 1인당 연간 투여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지혈증이라든 이런 거는 600ml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의 10배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 수는 적더라도 실제 나오는 필요한 원료량이 100kg, 수백 킬로 이상에 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약물들이고요. 특히 이 MDS 쪽은 이 TI라고 하는 게 수혈 독립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혈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 8주 동안 수혈을 안 받는 비율을 뜻하는 거죠. 원래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혈을 받아야 되거든요. 전체 환자의 42%가 8주 동안 수혈을 안 받는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평균 88주간 이런 수혈이 필요 없는 게 계속 진행됐을 정도로 효능이 이제 탁월한 약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골수섬유증에서는 보시면은 기존의 골수섬유증 치료제가 두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약이 자카피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자카피, 자카비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카피에 대해서 불응이 생기거나 듣지 않거나 내성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약물이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평균 약 1년 조금 넘게 살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메테스타트를 처방을 했더니 생존 기간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거의 33개월, 34개월 정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성은 보장되는 그런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 정도에 또 상업화가 될 걸로 예상되는 또 다른 약물이 하나가 있죠. 바로 올레자르센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이 올레자르센은 그 가족성 킬로미크론 혈증이라고 하는 희귀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 2024년 말에 상업화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트라이그리드 심혈관 질환 이건 굉장히 환자 수가 많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라 보시면 되고요. 트라이그리세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는 한 2025년 정도에 상업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트라이그리세이드 수치를 거의 지속적으로 81%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쪽에서도 임상 2상에서 역시 트라이그리세이드 수치를 60% 이상 감소시킨 게 됐고요. 그래서 환자 한 명당 연간 투여량은 약 960mg이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 환자한테 투여할 때는 약 1톤 이상 원료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에 상업화가 될 거로 예상되는 약물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베피로비르센이라는 약물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만성비형 간염 치료제인 베피로비르센은 GSK가 아이오니스로부터 라이센스 인을 했는데요. 이 약물은 현재 임상 2상이 다 완료가 됐고요. 조만간 3상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환자 한 명당 연간 투여량이 약 1800mg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만성비형 간염 환자가 약 3억 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굉장히 좀 적게 한 100만 명만 되면 투여한다고 가정해도 1.8톤의 올리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업계에서는 한 3톤에서 6톤 정도의 올리고가 필요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2비상 결과를 보면은 투약 환자 중에 약 28에서 29%, 약 30% 가까이 되는 환자에서 요 만성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바이러스를 기능적으로 완치시키는 기전입니다. 기존에 있는 만성 비형 간염 치료제들은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누르는 억제제죠. 근데 그거를 약을 안 먹거나 하면 다시 재발해서 내성이 생기고 되는데, 바이러스 자체를 검출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사멸시키는 그런 기능적 완치까지 도달하게 하는 약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 GSK가 얀센의 3989를 인수를 했죠. 약 1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요 얀센의 요 JNG 3989는 에로헤드 파이프라인입니다. 에로헤드는 요거 약물 말고도 내쉬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 약물도 좀 기대가 되는 건데, 아까 똑같이 GSK는 요거랑 요 두 가지 약물을 서로 다른, 하나는 siRNA고 하나는 안티센스인데 두 가지 올리고 약물을 교차 병용 투여를 통해서 기능적 완치를 이제 하려는 약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 요 만성비형 간염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큰데, 현재는 요 GSK와 요 비어라고 합니다. 뭐라고도 하고요. 요 버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엘라일람이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버 218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인수를 했는데요. 요 약물이랑 아주 경쟁 관계, 양강 구도를 형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 버의 파이프라인은 현재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siRNA에다가 스몰 모리큘에다가 항체를 결합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술 통합, 융합이 일어난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건 치료제 간에 서로 융합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태인 거죠. 2025년 말에부터 이제 상업화가 예상되는 올리고 신약의 주요 파이프라인들 보시면요, 특히 펠라카르센, 아까 얘기드렸던 펠라카르센이 있는데요. 이건 안티세스 올리고 약물이고요. 재밌는 거는 현재 임상 2비상에서 거의 이 심혈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는 리포프로틴이라고 하는 지단백질을 거의 98%를 감소시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약물도 이 수치를 40% 이상을 낮추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약물은 굉장히 상업화가 되면 노바티스도 약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멀티빌리언 그런 블록버스터로 예상하는 약물입니다. 당연히 환자 수도 많겠죠. 환자 한 명당 960mg 올리고가 필요하니까 100만 명 투여하게 되면은 거의 뭐 1톤에서 2톤 이상 필요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질레베시란이라고 하는 고혈압 치료제인데요. 이건 어마어마한 약물이죠. 혈압을 엄청나게 낮추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임상 2상이 완료가 됐고요. 로슈에 이제 기술주의 됐는데요. 환자 한 명당 1200mg의 올리고가 연간 필요하니까 미국에서만 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가 1억 900만 명, 전 세계에서는 뭐 2억 명 이상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작게 200만 명한 동안 투여한다고 가정해도 2.4톤의 올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쓰면 더 엄청나게 10톤 이상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 2027년 뭐 이럴 때 올라가면은 올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약물은 그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고혈압 관련 유전자를 95% 이상 감소시킨 게 확인이 됐고요. 6개월 지속됐을 때 수축기 혈압을 20 이상을 감소시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정상화시키는 약물이죠. 이런 무서운 약물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올리고에서 이런 약물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죠. ST팜은 현재 한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2개의 상업화된 올리고 신약의 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척선근육 측정 치료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한 150억 이상 매출이 나올 걸 보고 있고요. 올해는 한 70억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 있고요. 요 혈액암으로도 내년에 상업화 승인을 받으면 한 거의 6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증 치료제는 2025년 말 정도 상업화 승인 받을 거 예상되고 있고, 요 심혈관 질환 치료제는 2024년 말 또 2025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 만성비형 간염 치료제는 이제 콤비로 써서 교차 투여를 통해서 개발할 거로 보고 있고, 역시 2026년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유전성 혈관 보정 치료제는 2024년 말에 상업화 승인을 받을 거 예상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올리고가 필요한 약물들이 많이 포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2018년에 제1올리고동을 신축을 완료한 이후에 5년 동안 매출액이 약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올리고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연평균 성장률이 약 79%였고요. 근데 우리의 경쟁사인 미국의 에질런트나 아베시아는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 20-30%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그 두 회사는 우리와 달리 얼리스테이지 단계의 파이프라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에질런트는 한 4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 아베시아는 8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전체 한 2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후기 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대량 생산이 되게 최적화된, 그리고 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대량 생산의 경쟁력을 가진 회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경쟁력과 기술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야 있는 트랙 레코드가 있고요. 그 기술은 계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근데 시장에서의 주가는 요동을 치고 있지만 회사는 끊임없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제2올리고동을 증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제2올리고동 옆에 여기가 이제 제1올리고동이고요. 4층 높이입니다. 제2올리고동은 총 7층 건물이고요. 현재 1차 증설은 5층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6층과 7층은 다시 두 번째 2단계 증설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2올리고동은 보통 일반 건물로 치면 약 12층에서 약 14층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동화를 중심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효율성을 증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량 생산 쪽에 특화된 후기 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왔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얼리스테이지 단계의 파이프라인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올리고동의 1차 증설에는 대형 라인 하나, 중형 라인 하나, 소형 라인 하나 이렇게 균형적으로 갖춰서 얼리스테이지 단계 파이프라인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2024년에 12개의 신약 후보물질을 다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일맥상통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요 설비 라인의 숫자가 현재 작은 걸 포함해서 4개를 갖고 있는데 이제 7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작은 거는 라인이 큼이 없다고 하면은 3에서 6, 2배가 늘어나는 거죠. 배지수가 2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생산할 수 있는 배지수가 2배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약물들이 상업화가 돼가지고 이제 원료가 많이 필요한 그거를 준비를 위해서 이제 대비하는 걸로 제2올리고동을 이렇게 짓는 거죠. 또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생산성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생산 수율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대표적으로 2021년 말에 M배지를 생산하는데 43kg가 생산이 됐는데 2023년 말에는 M배지를 생산하는데 약 54kg를 생산해서 2021년 대비 약 25%의 생산성이 향상이 됐습니다. 수율이 증가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항체는 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이나 정제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수율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올리고는 아직 대량 생산의 경험이나 이런 기술이 아직 많이 축적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측면에서의 생산기간 단축과 같은 효율화 작업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제2올리고동이 완공이 되면 당연히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생산기간 단축과 같은 효율성은 더 높아질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ST팜의 이제 CDMO 관련 기술 혁신인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를 여기다가 뽑아놨습니다. 현재까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경쟁사들이, 큰 대형 경쟁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현재 뭐 그 얘기는 2016년 상장할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근데 그 회사들은 뭐 아직까지 등장한 건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 2017년에 코덴파마라는 회사가 올리고 대량 생산 쪽으로 갔다가 결국 사업을 철수했던 사례가 있죠. 그만큼 생산하기가 어렵고 수율도 나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높은 수준의 품질을 GMP로 만들기 되게 어려운 게 바로 올리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항체만큼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표준화나 이런 게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보통의 우리가 스몰 몰리큘이라든지 이런 항체 약물들은 액체 상태에서 합성하는 방식들을 쓴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스몰 몰리큘은. 근데 올리고는 액체 상태에서 합성하는 게 아니고요, 고체 상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솔리드 페이스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SPOS라고 합니다. 솔리드 페이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신세시스.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올리고를 합성하는 방법이란 뜻이거든요. 고체 상태에서 올리고를 합성하니까 생산성이 높질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한 배지당 나오는 생산량이 적은 겁니다.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LPOS라고 하는 신기술입니다. 이 신기술을 의하면 똑같이 액체 상태에서 합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몰 몰리큘을 생산했던 합성기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생산량보다 거의 배치 사이즈를 10배 이상으로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성 쪽에, 그런 만성 질환 쪽에 원료 수요량이 높은 그런 글로벌 제약사 2군데와 같이 공동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저희가 굉장히 빨리 요거 기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업계에서는 거의 지금 독점적으로 지금 사용권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또 다른 기술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sgRNA라고 하는 게 가이드 RNA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굉장히 순도가 높은, 여기 보시면 크리스퍼, 카스9 같은 이런 유전자 치료제에 들어가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런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 때도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노머, 올리고를 만드는 모노머들은 굉장히 순도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이 이런 기술이죠. SMB라고 하는 거는 정제 기술이고요. CFT라고 하는 거는 합성 기술인데, CFT는 말 그대로 연속 흐름으로 합성하는 방식이죠. 계속 합성하는 겁니다. SMB는 이제 시뮬레이티드 무빙 베드라고 그래서
모사 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좀 한국말을 쓰는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요런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제 순도가 높은 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기술들도 지금 저희가 대량 생산, 모노무라든지 올리고라든지 뭐 LNP에 들어간 지질이라든지 캐핑 쪽을 대량 생산한 쪽에 지금 적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서큘 RNA 있죠. 그 mRNA는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형으로 되어 있는 mRNA 양쪽이 되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되고 안정성이 취약한데 그 두 개를 연결시키면 원형이 되죠. 그래서 그걸 서큘 RNA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들을 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R&D 비용을 많이 쓰더라도 결국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mRNA 쪽을 많이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구체적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보이시다 보니까 단기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회사의 기술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요 선형으로 되어 있는 mRNA에 이 머리 부분에 씌워주는 게 요 캐핑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양쪽 말단이 오픈되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되고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수단이 머리 부분에 씌워주는 게 이제 캐핑이라고 부르고요. 꼬리 부분에 달아주는 게 테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리보솜이 스캐닝을 할 때, 요 염기서열들 스캐닝을 할 때 앞머리부터 스캐닝이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기술적 우위가 있는 거죠. 참고로 말하면은 그 화이자 백신에 들어가는 그 미국 T사의 캐핑이 이익률이 거의 79%에 달했었죠. 작년에 한 8천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요. 그만큼 이 캐핑이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 T사의 캐핑을 대체할 수 있는 상업화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한 30개 이상의 그런 유사체를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의 경쟁사인 T사는 한 3종, 4종 이거 갖고 있는데 우리는 30종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적응증별로 혹은 질환별로 최적화된 후보물질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캐핑 유형을 우리가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스크린 라이브러리 시스템이라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후보물질을 봤더니 독성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럼 이 단백질 발현량을 높이는 게 과연 최선은 아닌 거거든요. 적절하게 통제를 하면서 부작용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캐핑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단백질 발현량이 좋은 게 어떤 거는 단백질 발현 가장 높은 게 좋은 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캐핑 라이브러리 스크리닝 시스템, 가장 고객사에 최적화된 캐핑 유형을 찾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현재 글로벌 특허 등록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NP는 자체 LNP를 가지고 있는 거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이화여대 이혁진 교수님이랑 공동 연구에서 구축한 ST-LNP라고 하는 이제 차세대 LNP를 가지고 있죠. 요거는 뭐 아직 임상 데이터는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전임상이나 세포주 실험에서는 화이자에 갖고 있는 바이온텍의 LNP보다도 훨씬 더 효능이 좋은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는데요. ST-LNP의 동물 실험 결과거든요. 보시면 mRNA에 앞서 제가 단백질을 발현량을 많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리고 약물, sRNA는 올리고니까 올리고 약물은 단백질을 억제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mRNA에서 전달 효율은 바로 그렇습니다. 혈중 약물 농도가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사용한 LNP보다도 약 1.7배 높게 나타납니다. 동물 실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백질을 많이 발현하고 전달 효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리고 약물 쪽에서는 우리가 가진 ST-LNP가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사용하고 있는 LNP보다 단백질 발현을 현저히 억제하는 게 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기술들은 아직 임상 데이터가 없어서 글로벌에서 아직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국내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도 안 믿으시는데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조금씩 전진을 하는 거고요. 계속 과학기술에 의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그걸로 계속 신뢰를 높이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11월 초에 STP-2104에 대한 임상 일상 결과를 공개를 했었죠. 중화항체 역할을 본 겁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금 아무도 안 맞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맞는다고 하지만 뭐
자꾸 안전성 이슈를 부각시켜서 뭐 노바백스 백신 맞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백신을 잘 안 맞죠. 매출도 좀 많이 급감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플랫폼 기술이고요. 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라든지 항암 백신을 개발할 때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STP-2104에는 ST팜이 갖고 있는 스마트 캡이 장착이 됐고요. 그리고 제네반트의 LNP가 장착이 됐습니다. 우리가 대조로 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mRNA 백신 코미나티에는 T사의 캐핑이 들어갔고, 그리고 똑같이 제네반트 LNP가 장착이 됐죠. 그러면 다른 거는 우리 캐핑을 쓴 거거든요. 자, 보시면 요게 그 결과입니다. 요거 0이라고 하는 건 1차 접종. 보통 2차 접종을 기본 접종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2차 접종. 그리고 요거는 2차 접종 후 1주 후 56일이라는 거는 2차 접종 후 4주 후란 뜻인데 보통 2차 접종 후 4주 후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2차 접종 이후에부터 좀 증가했다가 좀 2주부터 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의 그 로 데이터, 로 도즈, 저용량과 고용량을 봤더니 PRNT50이라고 하는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뭐 바이러스에 이제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세포에 구멍 뚫리는데 그걸 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PRNT 방법이 있다. 그래서 같은 이제 화이자의 백신도 PRNT50으로 비교한 데이터가 있죠. 이 두 가지 같은 방식으로 비교했을 때 ST팜의 STP-2104는 저용량에서 중앙체 역가가 각각 뭐 4주 후에 1591, 그렇죠? 그리고 2489가 나온 거예요. 근데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요거는 이제 평균값이거든요. 어떤 평균값이냐면은 2차 접종 후 2주 및 4주 후의 평균값이에요. 그러면 2주하고 4주의 평균값이면은 4주만 비교한 것보다는 더 높겠죠. 왜냐면 2주 후에 더 높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4주 것만 비교한 거니까. 2주는 더 높았을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값이 502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도 중앙체 역가가 약 3.17 저용량에서 고용량에는 거의 5배 정도까지 나오는 놀라운 값을 보여준 거죠. 과학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지금 논문 제출이 이미 글로벌 학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임상 대회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캐핑하고 LNP 같은 그런 플랫폼, mRNA 플랫폼 기술들을 경쟁력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껏 안 믿었던 글로벌 고객사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mRNA CDMO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계약들이 체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항체 양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항체 양전율은 저용량에서 한 100%, 그다음에 고용량에서 93%가 나왔습니다. 이 항체 양전율이라는 거는 보통 2차 접종, 기본 접종 후에 4주째 형성된 중화항체가가 4배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넘는 거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명이 미달됐죠. 이거는 3.96이 나왔어요. 그래서 탈락이 된 건데 보통 글로벌 백신들이 한 90에서 최근에 mRNA 뭐 얀센 백신이라든지 뭐 모더나 백신이라든지 화이자 백신들이 약 90에서 100% 정도 수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수준이 나오는 거죠. mRNA 생산 설비는 저희가 3,500만 도주에서 1억 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이미 8월 달에 다 완공이 됐고 있고요. 1년에 약 우리가 보통 1.5리터 정도, 1.4리터 정도 생산하면 됩니다. 그게 3천만 명한테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콜라 PT 하나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부가치의 사업인지를 이제 아시면 되죠. 요거 짓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 이제 mRNA이고, 아직은 글로벌 고객사들의 CDMO를 아직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모든 치료제 분야들이 이런 mRNA 쪽으로 바뀐다는 거는 많은 글로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한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하는 회사가 ST팜이라는 거죠. 너무 앞서가니까 너네는 퇴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은 이익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선뜻 못 사시는 거죠. 신약개발 자회사의 버나젠입니다. 버나젠은 한 13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 부분이 지금 WHO라는 세피에에서 굉장히 권고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감염병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mRNA 방식으로 지금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캔서 백신도 있죠. 항암 백신도 좀 개발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RSV 요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대상포진. 대상포진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요런 백신들이 좀 주목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요 하틀랜드 바이러스가 미국 질병청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예요. 요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환자 수는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치명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레바티오라고 하는 회사는 보시면은 서큘아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큘아렌은 이제 요는 mRNA는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원형으로 만드는 거죠. 양쪽 말단을 연결시켜서 반감기가 훨씬 깁니다. 근데 반감기가 왜 길어야 되느냐? 우리가 항체 의약품을 그 mRNA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반감기가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단백질 발현을 끝내버리면은 이게 그 약효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 백신 쪽으로 갈 때 서큘 RNA가 mRNA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서큘 RNA가 또 암 백신 쪽에 치료 백신 쪽에 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올해 네이처지에서도 이제 서큘 RNA를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온 논문이 제출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쪽에서 원형 RNA를 개발하는 글로벌 신약 기업의 상장사는 하나도 없고요. 지금 현재는 비상장사 중에 라롱드라든지 오르나 테라피스틱스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ST팜이 갖고 있는 자회사도 굉장히 이른 기술이지만 되게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향후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파이프라인도 뭐 항암제도 있고 한데요. 에이즈 치료제를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52분이네요. 이 에이즈 치료제 STP-0404는 이제 피르미테그라비르라 부르고요. 요게 이제 단독 투여했을 때 이제 세포주 효과입니다. 현재 아직은 미국에서 임상 2회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임상 2회가 끝나면 내년 연말쯤에는 임상 2회의 중간 결과가 나올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능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임상 이상은 실제 에이즈 환자를 해서 이제 효능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근데 결국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거는 전임상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단독 투여만으로도 경쟁 약물 대비 약 2에서 약 33배 이상 높은 그런 항바이러스 효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 IC50이라는 거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50% 이상 약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혈중 약물 농도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약물인 거죠. 효과가 좋은 거니까. 요게 이제 STP-0404가 됩니다. 요건 랄테그라비어고요. 랄테그라비어는 대표적인 그 인테그라제 효소 저해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좀 매출이 좀 빠지고 있는 약물이긴 하지만 한 1년에 한 8천억 정도 파는 약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정성도 높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지수라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그 안전성이 높은 그런 약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랄테그라비어보다도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치료 수치가 높은 거죠. 요걸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게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시사합니다. 지금 랄테그라비어라고 하는 약물에 내성이 생겼어요. 지금 에이즈 치료제들은 거의 10년 이상을 거의 비슷한 계열의 기존에 있는 치료제들을 콤비로 쓰는 형태로서 약을 이용해 왔거든요. 왜냐면 거의 에이즈 치료제들이 약효들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만성 질환화돼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안 먹게 되면은 바이러스 활성이 다시 재활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재활성이 일어나면은 약이 안 듣습니다. 내성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STP-0404는 알린이라고 하는 신규 메커니즘이에요. 전 세계에서 임상 이상 단계로 올라간 유일한 약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잭사도 긴가민가 하는 거죠. 저게 될까? 이렇게 하는 거죠. 10년 동안 안 나온 기존의 약물인데. 그런데 내성이 발생한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랄테기로비어는 여기 억제 활성이 좀 작은 거죠. 같은 인테그라즈 효소 억제제에 대해서는 거의 뭐
효능이 없는 겁니다. 내성을 극복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거를 보니까 확 줄어든 게 확인되죠. 그래서 4배에서 400배 이상 높은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이는 거예요.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능이 좋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제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우리가 타겟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테그라제 억제제가 랄테그라비르, 엘비테그라비르, 돌루테그라비르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의 매출을 보시면 6조가 넘습니다. 2022년에. 근데 이 약물들은 이미 내성이 생기면은 더 이상 치료제가 없어요. 그리고 단독주에서도 좀 효능이 좋았고, 보시면 요게 아까 얘기했던 랄테그라비아의 내성이 생긴 세포주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활성이 얼마큼 되냐를 보여주는 거죠. 저희께 제일 낮습니다. 보시면은 엘비테그라비보다 뭐 이런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아까 제가 IC50이라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제일 좋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가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참 안타까운 그런 파이프라인인데요. SDP0404의 액성 결정 구조입니다. 기존의 그 인테그라제 효소 억제제는 이런 부위에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효소 활성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라제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게 기존의 인테그라제 효소 억제제인데, 우리 약물들은 요 인테그라제 효소의 비촉매 부위에 이제 우리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비촉매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는 기전이어서 액성 결정 구조,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2016년에 새로운 메커니즘이 규명이 됐어요.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이즈 바이러스를 감싸고 있는 요게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캡시드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물질을 보호하고 있는 외막인데요. 요게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된 우리 몸의 세포인 거죠. 요 안에서 요렇게 실같이 생긴 게 인테그라제 그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고요. 요 빨간 게 인테그라제 효소인데, 두 개가 결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계속 복제가 되는 겁니다. 증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약물을 처방을 했더니 인테그라제 효소랑 우리 약물이 결합을 하면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캡시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캡시드로부터 보호를 못 받으니까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고 사멸합니다. 그게 요겁니다.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가운데에 잘 있던 게 이제 편심 입자를 형성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비감염성 편심 입자, 그래서 감염성이 없어요. 더 이상 증식을 못하는 비감염성 편심 입자를 형성한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엊그제죠. 18일 날 외신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2024년에 주목해야 할 HIV 치료제 임상 3건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여기에 저희께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티팜의 피르미테그람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HIV의 뭐 내성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성을 덜 생기게 하는 치료제로서 지금 여기에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외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논문이나 이런 학회 발표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5월에서 7월 임상 2회 결과가 다 끝나면은 내년 중에 임상 2회 이게 중간 결과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 포함한 이제 라이센스 아웃도 우리가 좀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에스티팜 기업 설명회를 마치고요. 항상 에스티팜을 격려해 주시고, 또 지금 많은 주가 하락 요인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에스티팜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과 혁신은 계속 진행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어려울 때 좀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